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 작가주의 연기자 오늘 들어가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작거리 연기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당연히 판을 벌리는 능력이겠죠. 저작거리 판의 경우 저작거리란 물건을 팔고 사는 세속의 거리란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의 상업성을 강조하는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고 사는 저작거리에서 정신도 팔고 살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팔고 산다는 표현이 거슬린다면 저작거리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저작거리 사람들을 하여금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할 만큼 멋진 작품을 저작거리에 내놓는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연기자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으면 공짜로도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작거리에 팔려고 내놓은 것이 물건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미 풍요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판이 아니라 삶에 주된 관심이 물질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벌리는 판이 내가 저작거리로 말하고자 하는 주된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기자의 정신에 저작거리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멈춰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광화문 광장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판도 좋겠지만 동네 작은 역앞 광장도 좋겠죠. 온 세상의 작은 역앞 광장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매체적 공간까지도 판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예, 물론이겠죠. 온 세상의 다양한 연기들 중 내가 일차적으로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로 염두에 둔 것은 TV나 영화라는 매체에서 연기하는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영화 배우들은 나에게 매력적인 연기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들의 경우 남겨진 기록과 작업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 연기자는 적어도 지금까지 대체로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해 왔죠. 다시 말해 판을 벌리는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기보다 누군가가 먼저 판을 벌리고 나서 2차적으로 판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판에 초대하지 않으면 판에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연기자 입장에서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연기자가 스스로 판을 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는 대개의 경우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영화배우가 판을 벌리기에는 만만치 않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제작자나 감독의 선택이나 주문에 오로지 의존한 수동적인 역할의 삶에 만족하기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겠고요. 언제 연기자의 기술이 예술로 차원 이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화라는 판에서 연기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것 또한 현실이겠고요.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라는 주제는 TV나 영화라는 매체에서 연기자들이 스스로 판을 벌리는 주체가 되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적어도 나에게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막중한 의미가 내포된 연기자의 심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일단 능력 있는 기획자들이나 제작자들 또는 감독들이 먼저 판을 벌린 후에 연기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도 스스로 판의 정신적 차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연기자들의 심지가 중요합니다. 작가주의라는 표현은 이 심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가주의 연기자는 연기자로서 험하고 바람이 거친 먼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는 연기자가 밤하늘에 띄우고 가는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작가주의라는 표현은 불어로는 오뜨르라고 하는데 글을 쓰는 작가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 용어가 영화 비평에 등장했을 때에는 영화 감독을 문학의 작가와 비슷한 수준에 놓으려는 비평가들의 의도도 아마 없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지금 누군가가 이 용어를 쓴다면 그런 의도가 더 지배적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원래 사정은 헐리우드의 상업적 영화 감독 중에 다른 감독과는 차별화된 조금 특별한 감독들을 비평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착안하게 된 용어가 오뜨라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스릴러의 히치콕이라든지 웨스턴의 존 포드 아니면 이런저런 장르들의 달통한 하워드 혹스 같은 감독들이
초기에 작가주의 감독들로 거론된 경우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기현 감독이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이었고요. 1985년, 1895년 영화 탄생 이래 영화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순수한 빛의 율동, 표현주의적 왜곡, 몽따주 역동성, 초현실주의적 꿈의 표현, 리얼리즘의 현실 참여 등 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 비평적 접근들이 영화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등장과 맞물려 도서관, 서가를 채우게 되는데 이것이 대략 1950년대가 저물 때까지 유럽의 지적 전통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잉마르 베리만,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페데리코 펠리니, 알랭 레네 등 유럽의 소위 예술영화 감독들이 예술사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54년 프랑스 영화 잡지 까이에 드 시네마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의 비호를 받은 젊은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가 오테르라는 말을 들고 나온 겁니다. 트리포는 작가주의 비평이나 이론이란 표현 대신 작가의 정치학, 라 폴리틱 데조테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택하고요. 한마디로 자신을 길들인 영화에 대한 애정을 걸고 예술파 감독들과 맞짱 떠보겠다는 심사가 정치학 또는 폴리틱, 정치라는 어휘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트리포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란 유럽의 영화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헐리우드의 영화와 더불어 성장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게 유럽의 예술파 감독만큼이나 헐리우드 상업적 장르 영화의 감독들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작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미국과 영화의 영화평론이 프랑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중 앤드루 사리스라는 평론가가 대표적인 이름일 거고요. 학문적 입장에서 작가주의 접근에 내포된 주관적 한계와는 별도로 만만치 않은 한계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작가에는 중심에서 소외된 주변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상투적 표면, 그러니까 장르 영화들의 클리셰라고 하는 상투적 표면만 조금 걷어내면 그 한 큐 아래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주제의식에 대한 테마의식에 열려진 자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평에서 소외된 영화들에 대한 애정이라 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트리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학이란 표현을 선택한 것이겠고요. 2019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네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자 매스컴은 그를 작가주의 감독으로 추켜 세웠어요. 본인도 굳이 마다하는 기세가 없었고요. 물론 앞자리를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까지 같은 전통적 작가주의 감독에게 내주었지만 하지만 고레에다 히로까지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잉마르 베리만 같은 감독들의 라인에서 예술 감독이라는 칭호가 더 적절했겠고요. 원래 작가주의 감독은 봉준호처럼 상업적 장르에 기반을 둔 감독들을 칭하는 말이었다 했죠. 봉준호도 언급했던 김기현 감독 또한 본 면목은 충무로 감독이었고요. 지금 내가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위계입니다. 제도권적 위계라 해도 좋습니다. 비편적 관점에서 보면 50년대 헐리우드 상업적 감독들이 처했던 사정과 지금 연기자들이 처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상 후 모든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의 의미를 물을 때 정작 이 작품에서 연기한 송강호는 감독이 밥대를 지켜줘서 고마웠다는 대답 정도의 역할만 부여됐으니까 말이죠. 이 순간이 내가 작가주의 연기자라는 표현이 필요하구나라는 결심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작가주의 영화라는 말은 예술영화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고요. 그리고 원래 작가주의 감독이 꼭 스스로 대본을 쓸 필요는 없었지만 지금 일반적인 경영, 작가주의 감독이라면 대본 정도 스스로 쓸 수 있는 감독이라는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작가주의 감독의 전형으로서 우디 앨런처럼 말이죠. 감독과 대본이 하나가 되는 실제 영화계의 사정, 충무로의 사정도 현실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여전히 작가라는 말에 내포된 문학적 권위가 힘이 세기는 센가 봅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처럼 작가주의 연기자가 되기 위해 꼭 스스로 대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주제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송강호는 이미 훌륭한 작가주의 연기자입니다. 내 생각에 미국의 연기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작가주의 연기자의 한 귀감이고요. 스스로 대본을 쓰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제작이나 감독 또는 대본의 구속을 받는 연기자들의
제한된 작업 한 귀퉁이에서 연기자들의 주제의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라는 주제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물론 작가주 연기자가 스스로 대본까지 쓰고 판까지 벌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라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겠지만, 이런 점에서 중국의 주성치는 작가주의 감독이며 동시에 훌륭한 작가주의 연기자이겠지만 말입니다. 1986년생 우리나라 연기자 류준열은 평소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환경에 대한 류준열의 관심이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연기를 통해 표현된 일관적 주제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꼭 직접 대본을 쓰지 않더라도 류준열은 이미 훌륭한 작가주의 연기자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연기자를 의미하는 영어 액터는 동시에 액티비스트이기도 하고 액티베이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기자는 진즉부터 더 이상 대본대로거나 연출이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작가주의 연기자는 능동적인 연기자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훌륭했던 작가주의 연기자들이었던 세익스피어, 몰리에르처럼 작가주의 연기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응어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에서 통속적 재미와 감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는 내면의 눈을 연기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공감의 눈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 시선에서 비롯하는 것이 흥미겠고요. 그것은 이를테면 통속적 재미와 감동에 비로소 제자리에 빛을 뿌리는 생명작용과도 같습니다. 착취와 조작 또는 억눌림과 사로잡힘이 아닌 진정 그 응어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을 향해 떠오른 북극성과도 같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클로델은 눈이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작가주 연기자들의 시선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비춰보는 느낌입니다. 투명한 유리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가면이라는 캐릭터를 내면에서 비춰 바라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언젠가 극작가 노희경은 작가의식이 훌륭한 작가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중국의 감독 서극은 자랑스럽게 나는 이야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또한 마틴 스콜세지는 이 시대의 이야기꾼이다. 황막한 미국의 영화계에 그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극작가나 감독들 뿐만 아니라 연기자들의 이런 이야기가 인용될 때가 되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작가주 연기자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들어가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떤가요?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나의 마음이 혹시 보이시는지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혹시 나의 마음이 보이시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이렇게 들을 때 TV 브라운관이 TV 화면이든 아니면 영화관의 스크린이든 아니면 저작거리 광장 앞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이든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공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이든 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혹시 보이는지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